미국 전역 자동차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에 관세를 때린 날, 일본차와 중국차 매장은 그날부로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웃고 있는 브랜드가 있었죠. 현대차? 한국은 핸드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한국차를 조롱하던 미국 자동차 신봉자들까지 현대 딜러십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처럼 관세 폭탄 이후 미국 내 판매량이 오히려 40% 이상 뛰어 올랐는데요. 이는 현대차가 몇 년 전부터 그려놓은 큰 그림 덕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던 한국차가 어떻게 미국인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120대 규모의 차량 회사를 운영하는 샘 카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1위를 다투는 상위권에 속하는 규모죠. 공항, 호텔, 병원과 맺은 계약 노선을 중심으로 손님 요청 시 즉시 배차하는 도어-투-도어 교통 서비스입니다. 전직 회계사였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숫자입니다. 차를 사고, 운영하고, 수리하고, 배팔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계산표로 정리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저에게 한국차는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감가가 크고 관세 변동에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 구매 가이드라인에서는 한국차를 의도적으로 후순위로 밀었습니다. 한 번은 현대차 딜러 영업 담당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지아에 지어진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곧 가동됩니다. 세액 공제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초스마트 공장 단지를 지었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정책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차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충전이 귀찮다. 미국 차가 수리하기 편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죠. 저는 이런 의견들을 추가 비용으로 계산해서 한국차는 더 비싸게 계산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 돈을 더 많이 들여야 한다고 봤거든요. 지역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출연했을 때 아예 못을 박았죠. 한국차요? 그냥 광고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대형 기술 박람회에서 사전 등록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부스가 전고속 충전과 차량 여러 대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플릿 도구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저희 회사에 필요한 기술들이었죠. 아침 식탁에서 아내 린다가 말했어요. 린다는 대형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거든요. 손님들, 조용한 차 좋아해요. 한국 전기차가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던데.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중고값 떨어지면 소용없어. 출근 후 차고 앞에서는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베테랑 기사 프랭크를 마주쳤어요. 박람회 참가 메일 때문에 전기차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물어봤습니다. 프랭크, 한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올해 42세인 프랭크는 야간 운행의 베테랑이죠. 충전 교육만 제대로 해주면 젊은 기사들 한국 전기차 거 맘먹어요. 저녁에 베이 지역에 사는 조카와 영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차에 대한 관심사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그쪽 차들은 어때? 조카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삼촌, 샌프란시스코랑 산호세에 현대차랑 기아차 진짜 많아요. 예전이랑 완전 달라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체감 사례 정도로만 넘겼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한국차는 결국 감가와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며칠 뒤 미국 대형 기술 박람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 부스는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구경 삼아 들른 건데 한국 스타트업 존에서 현대 전기차 데모를 보게 됐어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으로 차량 성능이 실시간으로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릿 연동 시스템으로 제가 관리하는 120대 차량을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차 내 위생 패키지까지 있어서 코로나 이후 민감해진 승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시장을 돌아보면서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특히 차량 관리 시스템은 제가 꿈꿔왔던 기능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각 차량의 배터리 상태, 위치, 고장 여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니. 회계사 출신인 제게는
이런 데이터 관리 도구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플릿 차량 40대에 브레이크 리콜이 발생한 거예요. 회수하여 제작사에서 무상 수리를 하는 동안 차량을 못 쓰게 된 것이죠. 머리가 띵했습니다. 120대 중 40대가 멈춰 선이 남은 80대로는 도저히 고객 요청을 다 처리할 수 없었거든요. 전화가 빗발치듯 오는데 보낼 차가 없으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고객들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바로 경쟁사로 넘어가 버리죠. 매출이 순식간에 급감해 버렸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고 어쩔 수 없이 당장 구할 수 있는 차량을 찾았어요. 그런데 다른 브랜드들은 즉시 대여 가능한 물량이 없었고 현대차 딜러만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과 코나 10대를 바로 리스해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40대가 다 필요했지만 일단 10대라도 확보해서 가장 급한 공항 노선부터 커버하기로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미국차 아니면 충전이 번거롭다. 익숙하지 않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인 현대 전기차들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건 파일럿 첫 주 결과였어요. 공항에서 태우는 손님들이 남기는 후기와 기사들에게 주는 팁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거예요. 조용하고 청결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승객 만족도가 대폭 상승한 거예요. 저는 전직 회계사답게 곧바로 관세 25% 시나리오 대비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완성차로 수입하는 경우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계산해봤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컸습니다. 수입차에는 관세 25%가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지만 미국에서 만든 차는 관세가 없어서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구조더라고요. 조지아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모델은 관세 대상이 아닌 거죠.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 현대차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딸 생일 저녁 픽업을 놓칠 뻔한 일이 생겼어요. 리콜 때문에 차량이 부족했거든요. 급히 들인 한국 전기차로 달려가는데 딸이 말하더라고요. 아빠 차 되게 조용하다. 그리고 뒷자리 넓어서 좋아. 아내도 한마디 보탰어요. 진동이 없으니까 멀미 안 나네. 가족들한테서 처음 듣는 호감 반응이었어요.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콜된 40대를 모두 현대 전기차로 대체하기로 결정했거든요. 10대로는 도저히 고객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먼저 운전기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차냐? 충전소 찾아다니느라 시간 낭비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특히 야간 운행하는 기사들이 가장 반발했죠. 밤에는 충전소 찾기가 더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택시조합 간부가 지역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우리 회사를 공격한 거예요. 라스베이거스 최대 플릿 회사가 미국 기업 대신 한국차를 선택했다. 이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말이죠. 이 발언이 SNS에서 퍼지면서 우리 회사가 마치 기사들 등쳐먹는 악덕 업체처럼 몰렸어요. 자국 기업을 배척한다는 모함까지 퍼뜨리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차 쪽에서는 차분하게 대응하더라고요.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애초에 수입이 아니라서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줬어요. 게다가 현대제철이 미국에 전기료를 투자해서 조지아 공장에 강판을 직접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주문해서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운송 위험도 줄어든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이사회를 열었어요. 제가 만든 손익 시나리오표를 공개했죠. 관세, 세액공제, 충전비, 수리나 충전으로 못 뛰는 시간까지 다 계산한 표였어요. 그런데 보수파 임원 중 한 명이 발끈하더라고요. 사장님, 광고에 너무 휩쓸리시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공항이나 호텔 파트너들도 시큰둥했어요. 전기차 전용구역을 새로 만들면 기존 주차 공간이 줄어든다. 투자비 회수가 불확실하다면서 난색을 표했거든요. 사면 초과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 직원 회의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리콜된 40대 모두 현대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프랭크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 전기차 써보니 진동이 정말 적어요. 야간 끝나고 허리 아픈 게 확실히 줄었거든요. 10년 근무한 베테랑 기사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80세 어머니를 현대 전기차로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내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이 차는 참 조용하네. 시끄러운 차 타면 머리가 지끈해서 힘든데 이건 편안하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잠시 타더라도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현역 정비사의 의견이 궁금해서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마이크, 솔직히 한국차 정비는 어때? 요즘 들어온 차 중에 한국차가 잔고장이 제일 적어. 부품 주문해도 진짜 빨리 와. 특히 전기차는 구조가 단순해서 정비하기도 쉽고 제가 걱정했던 정비 문제가 기후였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제 고정관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몰랐던 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기사들의 건강, 승객들의 편해, 정비의 편리함까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저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메타플랜트 투어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공장이 얼마나 대단할지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차체를 조립하고 인공지능이 품질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모습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안내 직원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연간 생산 목표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어서 북미 생산 능력이 단계적으로 120만 대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협력사 미팅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비스에서 전동화 모듈을 현지에서 만들어 공급하고 배터리 모듈 운송 동선도 대폭 단축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류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현대제철의 미국 전기로 계획 브리핑이었어요. 연간 자동차용 강판을 수백만 톤 공급할 예정이고 현대차 120만 대 외에 다른 회사들에도 납품할 겁니다. 철강부터 완성차까지 미국 땅에서 모든 게 이뤄진다는 얘기였어요. 이건 정말 국가 단위의 스케일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서 계산을 시작했어요. 관세 25%를 가정하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봤습니다. 수입 완성차, 현지 생산차, 현지 강판까지 조달하는 경우 말이죠. 계산 결과가 나오자 깜짝 놀랐어요. 현지화 모델이 다운타임이나 물류 변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거든요. 고장이나 충전으로 못 뛰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 것 같았어요. 보험사 손해사정팀도 불러서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상해 미수리비, 렌터카 제공 기간까지 모든 걸 비교 분석해달라고 했어요. 며칠 뒤 나온 보고서를 보고 또 놀랐습니다. 현대와 제네시스 지표가 다른 브랜드들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거예요. 렌터카 기간이라는 건 수리 중에 대차를 제공하는 일수인데 이것도 짧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이런 메모를 적었습니다. 정치 뉴스가 아니라 공장 라인이 내 편견을 깼다. 정말 그랬어요. 광고나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생산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들이 제 생각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인사팀 매니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지 고용 효과는 어떤가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7,000명이 일하고 있고 2025년까지 8,500명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협력업체 일자리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조지아주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미국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는 한국 회사라는 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조지아 공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외국차 도입 확산에 대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는데 저희 같은 대형 플릿 회사들이 초청받았거든요. 사실상 공개 대결장이나 마찬가지였죠. 간담회 당일 시청 회의실이 업계 관계자들로 꽉 찼어요. 조합 측에서는 한국차는 부품 구하기 어렵고 정비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너무 비싸다면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데이터와 계약서를 하나씩 꺼내면서 반박했어요. 메타플랜트 가동 후 부품 조달 기간이 8주에서 3주로 단축됐고 실제 운행 정지일이 20% 줄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관세 폭탄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예상 질문까지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현지 생산과 현지 강판 조달로 관세 노출도가 낮습니다라고 정면 대응했어요. 조지아 공장에서 직접 본 현실을 바탕으로 말하니까 확신이 있었거든요. 현대차 미국 법인 플리팀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제안을 해왔어요.
무선 업데이트 기반으로 차내 자동 살균 시스템과 필터, 교체 주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관광객 만족도 지수를 개선하겠다는 각서까지 내밀더라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실제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걸 데이터로도 보여줬어요. 공항 운영본부와는 30일 시범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차 전용 픽업 라인을 요구했는데 친환경 고속충전 합동구역으로 타협했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던 걸 얻은 거였죠. 경쟁하는 다른 플릿 회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두 회사 사장이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샘,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리콜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데 당신 데이터 보니까 현대차가 괜찮아 보이네요. 혹시 연합 구매할 생각 있어요? 다른 한 명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공항 노선하는데 승객들 평점 올라간다면 관심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순전히 수치로만 판단합시다 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데이터로 검증된 것만 믿자는 뜻이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간담회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경쟁 업체 사장인 마크가 다가와서 쏘아붙이더라고요. 넌 한국차 홍보맨이냐?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마크, 내가 준비한 데이터 못 봤나? 운행 정지일 20% 감소, 승객 평점 상승, 부품 조달 3주 단축. 이런 숫자들이 광고인가? 당신도 이런 결과 나오면 바로 도입할 텐데. 마크가 할 말을 잃고 물러서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프랭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사장님이 옳은 일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정말 통쾌했습니다. 참석자 중 젊은 플릿 사장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도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에서 한국차가 엄청 늘어난 걸 봤어요. 샘 사장님도 그런 현상을 체감하시나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저희 조카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보면 승차감 때문에 승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수리 대기 시간이 짧아서 가동률이 올라가거든요. 충전만 개선이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차로 갈아타는 겁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드디어 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티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15번 고속도로에서 우리 차량이 사고 났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누구야? 다친 사람은 없어. 프랭크예요. 대형 트럭이랑 충돌했는데 지금 구급차가 출동했어요. 저는 즉시 차키를 집어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프랭크는 20년 동안 함께 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인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프랭크가 운전하던 현대 아이오닉과 정면 충돌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럭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아이오닉도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프랭크는 어디 있어? 119 구급대원에게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걸어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가벼운 타박상만 있고 의식도 또렷해요.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구급차에서 프랭크를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프랭크, 괜찮아? 사장님, 저 괜찮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충돌하기 직전에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그리고 충돌 순간에는 시트벨트가 자동으로 조여지면서 저를 단단히 고정시켜줬어요. 마치 차가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저를 보호한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다가와서 설명해줬어요. 이 정도 사고면 보통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데 차량의 안전 시스템이 정말 잘 작동했네요.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지만 운전석 공간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사고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오닉의 앞부분은 아코디언처럼 접혀 있었지만 운전석 주변은 견고하게 보호되어 있었거든요. 이 차 어디 제품이에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현대차 아이오닉입니다. 아, 그럼 그렇지. 요즘 한국차 안전도 정말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프랭크는 정말 가벼운 타박상만 있었어요. 의사도 놀라워하더라고요. 이 정도 사고에서 이런 경상만 입는 건 드문 일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프랭크가 병실에서 말했어요. 사장님, 사실 처음엔 저도 한국차가 믿음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차가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차체가 충격을 잘 흡수해서 운전석 공간을 완벽하게 보호해줬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이 소식은 빠르게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다른 기사들이 병원으로 몰려와서 프랭크를 문병했거든요. 진짜 현대차가 프랭크를 구했다고? 트럭이랑 정면 충돌했는데 이 정도면 기적이네. 보험회사 조사관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차량의 안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어요. 보통 이런 사고면 보험금이 엄청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사고 다음 주에 프랭크가 복귀했을 때 기사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까지 한국차에 불만이 많았던 베테랑 기사 카를로스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저도 현대차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프랭크 사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역 신문에서 생존 기적을 만든 한국차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우리 회사의 문에 전화가 빗발쳤어요. 프랭크의 아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현대차 아니었으면 남편을 잃을 뻔했어요. 그 사고를 계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차가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차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차라는 걸. 사고 한 달 후 저는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 모든 차량을 단계적으로 현대차로 전환하겠습니다. 프랭크의 사고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기사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프랭크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저희 회사, 나아가 라스베이거스 지역 사회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던 저 샘 카터에게 그 어떤 계산표로도 환산할 수 없는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프랭크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낡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사고 이후 현대차로의 전면, 교체 계획은 더 이상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죠. 사장님이 옳았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줄 차. 저도 타고 싶습니다. 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대차 딜러와 대규모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가동 소식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샘 사장님처럼 진가를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생산 라인을 풀가동 중입니다. 물량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새로운 차량들이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변화는 지역 언론에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던 샘 카터, 안전으로 운전대를 돌리다라는 헤드라인이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샘 사장님, 요즘 손님들 반응이 정말 대단해요. 차가 조용하고 깨끗해서 좋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기사들도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야간 운행 후에 허리 아픈 것도 줄었고 충전도 생각보다 훨씬 편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덕분에 충전 시간 계획 세우기도 쉽고요. 회사 분위기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운행률은 급상승했고 승객 만족도 조사에서 저희 회사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이었죠. 제가 평생 신봉해왔던 숫자가 마침내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좋은 차가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파트너라는 것을요. 저희 회사의 성공 스토리는 라스베이거스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적인 플릿 관리자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사로 나섰을 때 저는 텅 빈 회의실에서 시작해 연설이 끝날 무렵에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한국차를 단순히 수입차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만드는 우리 차입니다. 관세 리스크는 사라졌고 현지 생산 시스템은 부품 조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한 건 바로 현대차의 기술력과 비전입니다. 저는 프랭크의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승객 만족도와 운행 효율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저희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플릿 회사 사장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명함이 제게 쏟아졌고 다들 저희와 같은 현대차 모델로 교체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러 대형 플릿 회사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샘 카터는 이제 현대차 전문가로 불리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숫자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과 기술,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 회사의 성장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현장입니다. 철강부터 반도체, 완성차에 이르는 모든 산업을 현지에서 아우르는 현대차의 메타플랜트는 미래 산업의 거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는 이제 저를 최신 기술을 아는 멋진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아내 린다는 당신은 항상 옳았어요.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라며 저를 응원해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자랑스러운 건 기사들이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밤을 수놓는 저희 회사의 현대차들은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편견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을 이룬 저희 회사의 상징이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과 비전 그 자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